이번 시간에는 표현대리예요. 86페이지예요. 자, 먼저 표현대리 개념 의의는 뭐냐?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이 있고, 외관이라는 것은 밖에서 볼 때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걸 외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려는 그 형태가 밖에서 볼 때는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외관, 즉 대리권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 말이죠. 외관, 그걸 그렇게 보이게 한 데 대하여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하여 상대방이 정당한 대리권 있는 것으로 신뢰한 경우, 이때는 본인 네가 책임져야겠다. 진짜 대리권은 없지만 근데 대리권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이 본인 너가 잘못했으니까 너의 잘못, 이걸 본인의 귀체 사유라고 그래요. 본인의 귀체 사유가 있으니까 본인 너가 대리권 있는 유권 대리처럼 본인 네가 책임져라. 이게 바로 표현 대리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표현 대리는 뭐라고요? 본인의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런데 이 귀책 사유라는 것은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니까 대리권이 없는 무권 대리예요. 무권 대리인데 마치 대리권이 있는 처럼 유권 대리처럼 외관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외관을 갖게 된 데 대하여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는 뭐예요? 무권대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대리는 무권대리다라는 걸 절대로 놓치면 안 되죠. 그렇죠? 이 표현대리는 무권대리다. 이걸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다만 유권대리처럼 외관을 밖에서 볼 때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게 됐고, 그러한 형태를 갖게 된 이유가 본인에게 잘못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유 때문에 그렇게 보였다. 그래서 이 외관을 상대방이 신뢰했겠죠. 이것을요. 이되면 이 표현대리는요, 이 상대방의 신뢰, 이것을 보호하려고 네 번째, 상대방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한데 그 제도가 바로 뭐냐? 이게 바로 표현대리다 라는 것이에요. 자, 표현대리가 만들어진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 세 가지 때문에, 그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을 보호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걸 통해서 상대방을 보호한다는 것은 이걸 통해서 뭐냐? 거래 안전이 도모되죠. 거래 안전 보호 제도다. 이렇게 해도 괜찮겠다. 그죠? 괜찮다. 그죠? 그래서 이 제도는요, 오로지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상대방만이 주장을 할 수 있어요. 표현대리는. 이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본인이 나 표현대리 책임질게 라고 해서 민법상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본인한테 야, 본인 당신 이 표현대리 내용을 그 대리행위 내용대로 책임을 지세요 라고 하면 표현대리 책임관계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로지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다. 이것도 또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신뢰를 이것을 보호하려고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로지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자, 표현대리 요 취지를 꼭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표현대리 제도의 취지. 무권 대리이지만 대리권 없는 대리이기 때문에 무효로 취급해야 되지만 유권 대리처럼 외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본인의 잘못이 있어서 이때는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표현대리를 만들었다. 그래서 상대방만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본인은 표현대리 책임지겠다라고 만들 수 없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걸 대전제로 해서 만들어지는 게 표현들이다. 보통 이것을 우리는 이 외관을 신뢰한다, 책임을 지어진다. 이것은요, 무권 대리이지만 유권 대리처럼 취급합니다. 그래서 대리행위 내용대로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해요. 이렇게 유권 대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권 대리처럼 취급할 뿐입니다. 이렇게 이때 이 본인의 책임되는 이론적 근거, 그죠? 귀체사유의 이론적 근거는 독일법상으로는 이것을 우리는 권리 외관의 법리라 그래요. 영미법상으로는 근반은 법리라 그래요. 근반은 원칙, 근반은 법리. 이렇게요. 이것에 근거해서 본인에게 책임을 묻는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요. 자, 이것이 87페이지에 책임의 근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 다음 표현들의 성질은 무권대리로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그러면 무권대리임에도 불구하고 유권대리처럼 취급하는 아주 예외적인 현상이죠. 그러니까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의 특수한 예외 현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외 현상이니까 우리 민법에 예외 규정으로 두고 있죠. 그래서 표현대리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요. 딱 정해놨어요. 민법에서요. 그것이 뭐냐? 요게 형태가 세 가지 있다는 거죠. 규정으로요. 예외 규정을 둬서 만들어놨어요. 그게 뭐냐? 125조 대리권 수여하지도 안 해놓고 대리권을 누구한테 주지도 안 해놓고 본인이라는 사람이 제3자한테 나 대리권 누구한테 줬다 라고 표시했다는 거예요. 제3자한테. 그러니까 제3자는 그 표시를 받았기 때문에 믿었겠죠. 본인이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그 본인이 지명한 그 사람하고 거래행위를 대리행위를 해버린 거죠. 이럴 때 우리는 125조 표현대리가 성립해요. 이걸 우리는 대리권 수요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민법 126조가 있다는 거죠. 대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리권의 범위 밖의 행위를 대리행위한 거죠. 그러면 대리권 범위 밖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무권대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다. 뭐 보통 월권대리라 그러죠. 이렇게 표현해요. 126조.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대리인이 대리권이 있었었는데 가지고 있었었는데 근데 대리행위 할 때는 대리권이 이미 소멸하고 없는 거야. 그러면 대리권 소멸한 이후에 대리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대리인이. 그런 것을 우리는 129조에서 규정을 두고 있고 이것을 우리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다. 이렇게 이름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로 우리 민법에는 표현대리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건 구체적으로 이제 이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내용을 가만히 보면 여기는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 있는 거고 여기는 대리권이 있는 상태에 있는 거고 여기는 대리권이 있다가 없어진 상태예요. 그렇죠? 대리권이 없는 데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거고 이건 대리권이 있는 상태에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이건 대리권이 있다가 없어졌는데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게 125조, 126조, 129조에다가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125조의 표현대리를 볼까요?
대리권 수여했다라고 표시는 했지만 아직 대리권 수여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갑이 자기의 A 토지를 이게 병에게요. 제3자 병에게, 이 사람이 상대방이 될 사람이에요. 직접 상대방이 될 병한테 표시를 했어요. 어떻게 표시했냐면 이 표시를 여기 했어요. 어떻게 표시했냐면 이런 내용을 표시했네요. 자기의 자인 갑다시한테, 갑다시 자기의 자식이에요. 갑다시에게 A 토지 처분권을 수여했다 라고 표시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자기의 자식인 갑다시한테요, 아직 대리권 수여하지가 않았어요. 대리권 수여도 안 한 상태에서 갑이 병한테 야, 내 A 토지 살려면 내 자한테 내 대리권 줘놨으니까 갑다시하고 거래해라 라고 이렇게 표시해 버렸네요. 병한테. 그러니까 이 병은 뭐겠어요? 당연히 이 표시를 신뢰하겠죠. 신뢰하고 이렇게 A 토지 매매 계약을 갑다시하고 이렇게 했더라 이 말이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표시한 대로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대리행위 할 당시는 대리권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무권대리죠. 무권대리인데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이 본인이 만들어냈죠. 마치 여기에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만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자, 이럴 경우에 우리는 법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민법은 상대방은 이런 요건을 다 갖췄으니까 본인한테 책임지세요 라고 이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뭐 이게 125조에 근거한 권리 행사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란 것은요, 여기 신뢰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이것은요, 아직 이 표시한 내용대로, 표시를 받은 내용대로 대리권은 수여되지 않았다. 즉, 이 갑다시라는 사람은 대리권이 없는 무권대리란 사실, 그것을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는 상태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를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신뢰, 그죠? 상대방의 신뢰니까. 그럼 이거는 표현들이 모든 적용되겠다, 그죠? 상대방이 신뢰했다 이 말은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다. 뭐가? 대리권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즉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는 상대방이어야 한다. 모두 그죠? 125조뿐만 아니라 126조, 129조에서도 모두 상대방은요, 선의 무과시해야 돼요. 왜? 신뢰해야 되니까.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어야 되니까. 자, 이렇게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구체적으로 보면 요건이요, 첫 번째 수여 표시가 있어야 되죠. 표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그 다음에 대리권 없는 상태에서 말한 대로, 표시한 대로 이 표시요, 표시한 대로 대리 행위를 했어야 되죠. 그 다음 세 번째요, 그 거래한 상대방은 선의이고 과실 없이 했어야겠네요. 그죠? 이러한 내용의 요건을 갖추면, 그러면 125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데, 자, 이때 125조 표현대리, 이 125조가 적용되는 영역을 한번 볼까요? 적용 범위.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바로 대리권 수여했다고 표시했잖아요. 이 대리권 수여하는 뭐예요? 수권행위죠. 대리권 수여하는 행위는 수권행위잖아요. 내가 수권행위 했다라고 표시하는 그러한 경우니까 결국은 대리권 수여하는
수권행위가 있는 영역은 임의 대리권이죠. 따라서 125조는요. 이 요건을 살펴보니까 대리권 수여를 전제로 하는 그것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표현들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임의 대리에만, 왜 임의 대리에서만 수권행위가 존재할 수 있죠. 따라서 임의 대리에만 적용된다. 한한다, 그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통설 판례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125조의 표현 대리가 적용되는 영역은 임의 대리에 한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 내용을 꼭 알아두셔야 되고, 이때요, 이 선임무과실에 관한 입증 책임은 공통적으로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상대방의 선임무과실을 입증 책임은 누가 지는가? 입증. 만약에 다툼이 생겼을 때 법원에서 누가 증명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본인이 책임을 면하려거든 입증하여야 한다. 그 입증 내용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본인이 증명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본인은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따라서 입증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렇게. 자, 이게 125조의 표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재는요. 88페이지에 요건. 자, 거기에 대리권 수여 표시행위의 의 및 성질을 보시면 대리권 수여했다고 통지하는 행위잖아요. 그 사실을 알리는 행위죠. 그래서 그 성격은 관념의 통지인 준법령입니다. 대리권 수여했다고 표시하는 그 표시행위의 성격은 관념의 통지로서의 준법령이다. 그리고 이러한 표시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직접 본인이 지휘해서 제3자한테 직접 표시하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말이죠. 장차 대리권을 받을 그 대리인이 대리인 될 사람이 내가 대리인이다라고 표시하는 것을 대리권 주지도 않는데 표시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있는 것 그 자체 묵인하고 있는 자체도 역시 표시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의 대리권이 주어져 있는 것처럼 그러한 명칭이나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대리권 수여하지 않은 본인이 그냥 방치하고 묵인하고 승낙하고 내버려 두는 것도 대리권 수여 표시에 해당된다는 것을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론 표시된 대리행위 내용대로 대리행위가 이루어져야겠죠. 그리고 상대방은 그 당시에 즉 대리행위 할 당시에 대리권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는 선임무과실의 상대방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의 선임무과실은 본인이 입증해야 한다. 이래 되죠. 이래 되면 효과는 뭐예요? 125조 규정에 의해서 상대방은 본인한테 이 대리행위 내용대로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본인은 이 계약 내용대로 상대방이 주장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126조 표현들이에요. 이 126조 표현대리는 월권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라 하는데 대리권 넘었다는 것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대리권이 존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예를 들 수 있겠죠. 갑이 자기 토지에 갑다시한테 말이죠.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1억 빌려라. 차용에 대한 대리권을 이렇게 줬네요. 그래서 갑다시가 대리인 됐습니다. 대리권 받았으니까. 이게 대리권 내용이죠. 그러면 갑다시가 뭐 친구나 아니면 은행에 가서 병에게 이 내용대로 대리권 행사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말이죠. A 토지를 매매 계약에서 처분했다. 아니면 A 토지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5억을 빌렸다. 자, 이런 행위를 했다면 이 행위는 뭐죠? 유권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행위를 한 것이다. 이 말이죠. 이 행위가 바로 뭐예요? 월권 대리행위다 이거죠. 이 행위가 매매계약할 권한은 주지 않았고 5억을 차용할 수 있는 대리권 수여하지 않았다.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월권 대리행위다. 이때 이 병은요. 여기에 있는 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돼.
이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뭐냐 하면 상대방은 이러한 대리권이 갑다시한테 없다는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같은 의미로 보는 거죠. 이렇게.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선의 무과실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같은 의미다. 같은 의미. 이렇게만 되면 이 상대방은 본인한테요. 나중에 소유권 내놔라. 매매계약 했으면 소유권 주세요 할 수 있고 책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이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 5억 원 차용 빌려줬으면 갑에 가서 5억 원 변제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권리가 정당하다라는 것이 바로 126조예요. 자, 이때 우리는 용어를 조금 공부하는데 여기에 이러한 대리권을 뭐라 하냐. 이걸 기본 대리권이라고 해요. 이 기본 대리권은요. 종류 불문이에요. 사법상의 대리권이든 공법상의 대리권이든 묻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법정 대리권이든 임의 대리권이든 역시 묻지 않습니다. 여기에요. 여기 대리권은. 더 나아가서 125조의 표현 대리권이든 129조의 표현 대리권이든 이것도 묻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기본 대리권은 제한이 없다. 자주간 대리권이면 된다. 이래 되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대리권, 기본 대리권에 존재한 하에서 갑다시인 대리인은 그 기본 대리권에 넘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넘는. 월권해야 됩니다. 월권. 권한을 넘어야 됩니다. 이때 이 권한을 넘는 이 대리권의 성질은 여기 기본 대리권과 동종유사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이종이어도 무방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돈 빌려오는 대리권 수여했지만 처분하는 대리권 행사에도 월권 대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전혀 성격이 다르지만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이 거래 상대방은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라는 이러한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는 상태의 상대방이 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바로 126조의 월권 대리에서 본인에게 그 대리권, 월권 대리권 행사한 이 대리행위 내용대로 책임을 지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이게 126조예요. 그렇다면 126조의 적용 범위는 임의 대리든 법정 대리든 다 적용될 수 있겠죠. 이렇게요.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갑과 갑다시가요 부부관계다 라고 하면 여기에 갑과 갑다시가 부부 사이다. 이되면 부부에게는요 우리 민법 827조에서 부부는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습니다. 이 일상가사 대리권이 법정 대리권이거든요. 법정 대리권. 그럼 법정 대리권이라면 부부 사이에도 일상가사에 관한 일반적인 대리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 대리권으로 삼아서 월권 대리 126조가 적용될 수 있겠죠. 이게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126조 월권 대리에 의한 법정 기본 대리권을 법정 대리권을 기초로 하여 이게 법정 대리권이죠. 따라서 126조가 적용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 한번 볼까요? 89페이지에 보시면 요건이 있어요.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야 한다. 이 기본 대리권은 기억이에요. 임의 대리권이든 법정 대리권이든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이든 또 사자권이라는 것은 사자, 심부름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 다음 복대리권이든 뭐 공법상 대리권이든 사업상 대리권이든 묻지 않습니다. 기본 대리권 다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다만 거기에 니은동으로 하면 알아두셔야 돼요. 만약에 대리라는 사람, 자기가 취한 사람이요 서를 다 위조해서 기본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했다. 이거는 아예 월권 대리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귀지 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또 대리라는 사람이 사수를 써서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고 자기가 마치 본인인 양 본인의 명의로 직접 대리행위를 했다. 이럴 때는 아예
126조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 없다라는 판례가 있어요. 그죠? 이런 내용도 여러분이 이 판례 자체를 잘 봐두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월권 대리행위에 있어야 한다. 즉 기본 대리권이 넘는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때 이 넘는 행위는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상대방은요, 거래 상대방은 반드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죠. 이 정당한 이유가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동시에 선임무과실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했어요. 자, 이때 이 선임무과실 입증 책임 누구한테 있느냐? 여기에요. 이 선임무과실에 관한 입증 책임. 입증은 누가 해야 되냐? 자, 여기에는 학설과 판례가 나누어지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학설은 역시 본인이 책임을 면하려거든 본인 스스로 상대방의 악이나 과실성을 입증해라. 그래서 본인에게 입증 책임을 물어요. 그러나 우리 판례는요, 그렇지 않아요. 판례는 이거는 상대방이 스스로 입증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입증 책임을 나누어지니까요, 꼭 알아두셔야겠어요. 병 스스로가 나는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전부 다 판사를 설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방이 126조 책임을 본인한테 물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 내용을 반드시 알아두셔야겠습니다. 126조에서만 그래요. 126조에서만. 자, 이렇게 해서요, 126조의 표현대리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 129조의 표현대리요. 90페이지죠. 이 129조의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있다가 대리권을 소멸하고 난 뒤에 그 대리행위를 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 그 상대방, 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과 거래한 상대방이 대리권이 존재하고 있구나라고 믿었어야 되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대리권을 소멸했다는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는 상대방이어야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상대방은 선임무과실이어야 되죠.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건을 보면 대리권이 존재하다가 소멸했을 것. 소멸한 그 대리권을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상대방과 거래했을 것. 그러니까 대리권 소멸한 후에 대리행위했다는 거죠. 세 번째, 그 거래 상대방은 여전히 대리권이 존재하고 있는 걸로 믿어야 되니까 대리권이 소멸했다는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는 선임무과실일 것. 이렇게 되면 그 상대방은 본인한테 대리행위 내용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129조의 표현대리죠. 그러면 129조 표현대리도요, 존재하는 대리권이 법정 대리권이든 임의 대리권이든 묻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129조도 법정 대리권, 임의 대리권 다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때 상대방의 선임무과실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여기는요, 학설과 판례가 모두 그래요. 본인이 책임을 면하려거든 본인 스스로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상대방의 과실성을 입증해라.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요, 표현대리에서 이 세 가지요, 125조, 126조, 129조의 세 가지 형태 중에 같이 이해를 해둬야 될 내용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특이점인데요. 125조 대리권 소멸 후에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있어서는 여기는 임의 대리에만 적용돼요. 그죠? 임의 대리에 한해서만 적용. 다른 말로 하면 법정 대리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26조나 129조는 임의 대리든 법정 대리든 다 적용하잖아요. 그죠? 이게 적용 범위에 있어서의 차이점입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겠죠? 그 다음에 126조에서 상대방의 선의무과실, 이건 정당한 믿을만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했죠. 이게 관한 입증을 누가 해야 되냐라고 하면 여기는 판례는 상대방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죠. 입증 책임이요. 이렇게요. 그런데 125조나 129조의 표현대리에서는 여기에 상대방의 선의무과실 똑같이요.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시해야 한다. 똑같습니다. 요건이, 그죠? 여기에 대해서는 입증 책임 누구한테 있냐?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통설이든 판례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상대방의 선임무과시에 대한 입증 책임에 관한 차이점이죠. 그죠? 여기는 이것을 꼭 알아둬야겠죠? 자, 이것을 우리는 뭐냐면 시험 공부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같은 점과 차이점을 정리해서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럼 시험 문제는 이걸 낼 거다. 이걸 이렇게. 이게 그죠? 이 부분을 낼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정리를 일괄해서 정리해 두시는 게 좋겠고, 나머지는 공통점이죠. 예컨대 본인은 표현대리 주장을 못한다. 그죠? 표현대리 책임을 나 인정하겠다. 이런 주장은 불가능하다. 그 다음 본인은 과실상계 주장을 못한다. 상대방한테 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또 이 표현대리 제도는 강행법규 위반에는 적용할 수 없겠죠. 위반의 법률 행위에는 여기는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 강행법규 위반이면 위협한 행위니까, 위협한 행위는 표현대리는 불법 행위에 적용할 수 없잖아요. 대리제도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표현대리 제도의 주장은 누구만 할 수 있죠? 누구만? 그래요. 이거는 당연히요. 상대방 보호제도이기 때문에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했죠. 이런 내용들은 표현대리 제도의 공통적이니까 같이 정리해 두시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되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표현대리, 즉 표현대리인 무권대리에 관한 내용을 정리했어요. 무권대리의 성질이나 유권대리처럼 취급한다. 그래서 본인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두시고, 물론 표현대리가 성립되었을 때는 상대방은요, 무권대리인인 표현대리인한테 책임져라, 법적으로 책임져라 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다라는 걸 알아두셔야겠습니다. 협의 무권대리에서는 상대방이 무권대리인 너가 책임져 라고 하면 그 무권대리는 무과실 책임으로 책임을 져야 되죠. 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표현대리에서는 그렇지 않다. 왜? 그 표현대리 행위 내용의 책임을 물으는 건 본인한테 책임을 물으면 바로 법률 효과가 발생해 버리잖아. 그죠? 그런 면에서 이렇게 취급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대리제도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유권대리의 삼명관계, 그렇죠? 유권대리 삼명관계 반드시 정리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복대리가 있었죠? 복대리 정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요, 무권대리 제도에서 협의 무권대리에 있어서 본인과 상대방과의 관계하고, 그리고 무권대리인 책임지는 거 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표현대리 세 가지 형태 있었죠? 세 가지의 요건 정리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대리제도가 우리 시험에 꼭 나옵니다. 2문제 이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반드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무효 취소를 공부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